드론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압니다. 벌이 윙윙거리는 것 같다가 갑자기 쇳덩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 소리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몸을 던져야 합니다. 1초만 늦으면 끝입니다. 저는 리준혁입니다. 22살,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소총수였습니다.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 어딘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흘이었습니다. 제가 다리에 드론 파편을 맞고 쓰러진 뒤 아무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은 시간이 나흘이었습니다. 벽이 반쯤 무너진 창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피가 군화 안에 고여서 걸을 때마다 철퍽거렸습니다. 바깥에서는 포성이 들렸고 가끔 드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폭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포로가 되느니 죽는 게 낫다고, 수류탄 핀을 뽑으라고. 그런데 저한테는 수류탄이 없었어요. 총알도 다 썼습니다. 죽을 도구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그 편지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2살 소총수가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고 편지 한 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2002년 겨울이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원까지 뛰어갔다가 미끄러져서 무릎이 깨졌다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 무릎에 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아버지한테 남긴 첫 번째 상처라는 생각이요. 청진은 바다가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다보다 제철소 굴뚝 연기를 더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청진 제철소에서 일하셨거든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몸에서는 항상 쇳물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나중에 군대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게 그리운 냄새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정작 집에서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저한테 뭘 하라 마라 잔소리를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밥상을 차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제가 먹는 걸 지켜보셨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그제야 다 먹었니 한마디 하시고 그릇을 치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밥이었어요. 여동생 은별이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2007년에 태어났어요. 은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갓난아이 손가락이 제 새끼손가락을 잡았는데 그 힘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놓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애가 제 손을 그렇게 꽉 잡고 있는데 가슴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집은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벽에 물이 맺혔어요. 결로라고 하죠. 벽을 손으로 대면 축축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날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퇴근하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버지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말없이 그냥 잡으셨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아버지 손이 얼마나 찬지 확인하는 거였더라고요. 아버지 손이 많이 차면 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제철소 안에서도 난방이 안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배가 고팠던 기억이 많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처럼 굶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늘 모자랐습니다. 강냉이밥에 된장을 얹어서 먹는 게 평일 저녁이었고 쌀밥은 명절에나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 몫을 조금 덜어서 제 그릇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머니는요? 하고 물으면 나는 학교에서 먹었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학교에서도 안 먹으셨다는 걸. 그런데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시절이 마냥 불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저랑 은별이를 양쪽 무릎에 앉히고 그날 제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쇳물이 엎어질 뻔한 이야기, 새로운 기사 동무가 실수해서 불꽃이 튄 이야기. 은별이는 늘 그 이야기 중간에 잠들었는데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낮고 느릿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으면 배가 고픈 것도 방이 추운 것도 잠깐 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혁아,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쇳물 앞에서도 살아남고 추위 앞에서도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씩씩한 말을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17살에 입대했습니다. 2020년 4월이었어요. 북한에서 군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17이 되면 가는 겁니다. 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민군 11군단에 배속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 부대를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더군요. 포로 수용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냥 11군단이라고만 했어요. 남한으로 치면 특수전사령부 같은 곳입니다. 특수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입대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식탁 위에 흰 손수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면으로 된 손수건이었는데 구석에 빨간 실로 글자가 순화져 있었어요. 순화,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손수건을 접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아버지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도 잘 다녀오겠습니다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어요. 우리 모자는 그렇게 작별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아버지는 출근하시면서 현관에서 제 어깨를 한번 잡으셨습니다. 꽉 잡으셨어요. 3초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놓으셨습니다. 가거라. 그게 전부였어요. 은별이만 울었습니다. 13살짜리 여동생이 제 군복 소매를 잡고 오빠 가지마 했는데 저는 그 손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입대 첫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밀었습니다. 바리깡 소리가 귀 옆에서 윙윙거렸어요. 거울을 보니까 딴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아닌 사람이 거울 안에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리준혁이 아니라 그냥 전사 리준혁이라는 걸요. 폭풍군단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훈련이 이어졌어요. 산악행군, 사격, 격투, 잠입훈련, 강원도 원산 인근 산악지대가 우리 훈련장이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추웠는데 장갑은 없었습니다. 맨손에 총을 잡으면 쇠가 손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총을 놓으면 손바닥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훈련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지 마라. 교관이 거의 매일 이 말을 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포로가 될 상황이면 수류탄 핀을 뽑아라. 적에게 잡히느니 자폭하라. 저는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국을 위해 죽는 것, 그게 군인이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세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을 겁니다. 하지만 17살부터 그 말만 듣고 자란 사람한테는 그게 공기 같은 겁니다. 공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2023년에 저는 상등병으로 진급했습니다. 그해 같은 분대로 한 사람이 왔어요. 최영수, 20살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인데 평양 사람답지 않게 텁텁한 구석이 있었어요. 말이 많고 웃음이 해프고 훈련 중에도 뒤에서 궁시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영수가 별로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영수는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형, 밥 먹으러 가자. 형, 오늘 훈련 빡셌다 그치? 형, 나 입대 전에 기관사 되고 싶었는데 영수가 저한테 형이라고 부른 건 입대 첫날부터였습니다. 같은 분대니까 형이라고 하겠다면서요. 제가 군대에서 형이 어딨냐고 했더니 영수가 웃으면서 동무라고 부르면 정 안 가잖아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영수는 진짜로 기관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군대 오기 전에 평양역 근처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걸 매일 봤대요. 형, 나 기관사 되면 형 태워줄게. 평양에서 청진까지. 창문 열고 바다 보여줄게. 저는 청진까지 가는 기차가 있기는 하냐고 했더니 영수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어요. 군대 와서 처음 웃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랑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막사 뒤에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영수는 별을 좋아했습니다. 형, 별이 참 많다. 평양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거든 하면 저는 청진에서도 잘 보인다 했고 영수는 그럼 제대하면 같이 청진 가자, 별 보러 했습니다. 저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약속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될 줄은요. 2023년 겨울 훈련 중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중대에 있던 전사 하나가 행군 도중에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이 지경이 된 거다. 그 전사는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막사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국을 지키라고 여기 있는 건데 그 조국이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니까 빠지질 않았어요.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을 처음 한 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말로 꺼내면 끝나는 겁니다. 자아 비판, 전체 앞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끌려 나올 수도 있고 보위부에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묻어도 죽지 않았어요. 가끔 불쑥 올라왔습니다. 배식줄에 서서 강냉이죽을 받을 때, 훈련 중에 동료가 기절할 때, 밤에 막사에서 누군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군 생활 3년 동안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전사였습니다. 사격 성적이 좋았고, 체력 검정에서 늘 상위권이었고, 상등병 진급도 빨랐어요. 교관들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리준혁 동무는 혁명 전사의 모범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이 뭡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물이 두 가래에서 차오르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2024년 9월, 제가 21였을 때,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구보, 조회. 그런데 조회가 끝나고 중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대대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대대장이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거기 적힌 글자를 봤어요. 특별 임무 파견 대상자. 그 밑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준혁.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 임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몰랐어요. 대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에 따라 우방국에 파견되는 영광을 얻었다. 우방국, 러시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러시아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는데 의미로 변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러시아에 간다는 소문이 돈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소문이었고 저는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된다. 어디로 가는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동무가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 돌아왔을 때 영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형,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몫의 빵을 반쪽에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수도 같은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걸. 우리 둘 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영수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 멀리 가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부대에서 개인 통화는 허가가 있어야 했고 파병 대상자에게는 통신 자체가 금지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흰 면에 빨간 실로 순화. 코에 갖다 대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입대한 지 3년이 넘었으니까요. 된장 냄새도 어머니 손의 온기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감으면 냄새가 났어요. 기억 속의 냄새. 어머니가 저녁밥 지을 때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 저는 손수건을 접어서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원산 훈련소에 있는 줄 아실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다는 것도, 전쟁터에 서 있었다는 것도,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것도 모르실 겁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우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겠죠. 식탁 앞에 앉아서 빈 그릇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 장면을 상상하면 저는 숨이 막힙니다. 파병 통보를 받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매일 똑같은 훈련을 했어요. 새벽 기상, 구보, 사격, 격투.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총을 잡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3년을 잡아온 총인데 갑자기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총으로 관역이 아니라 사람을 쏴야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손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수한테는 말을 못했습니다. 파병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중대장, 대대장 뿐이었어요. 영수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이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영수가 옆에서 형, 오늘 별이 참 밝다 하면 저는 그렇네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청진별이 더 밝다 정도는 했을 텐데 그 2주 동안은 입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수가 저한테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나도 가게 됐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하고 물었더니 영수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형이 가는데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안도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 다른 하나는 공포였습니다. 영수까지 가야 한다는 공포. 이 두 감정이 뒤섞여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영수의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된 거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저와 영수를 포함한 약 300명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사시의 기상에서 군장을 꾸렸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군복 1벌, 속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제 안주머니에 어머니의 손수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캔버스 덮개가 쳐져 있어서 바깥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럭 바닥에 앉아서 진동에 몸을 맡겼습니다. 옆에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입이 쉬지 않던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트럭이 멈추고 캔버스를 걷으니까 기차역이었습니다. 어느 역인지 표지판을 못 봤어요. 우리는 줄을 지어 화물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객차가 아니라 화물칸이었습니다. 바닥에 짚을 깔아 놓은 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은 환기구 하나뿐이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온몸을 흔들었어요. 저는 환기구 틈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조선의 산. 낮은 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는데 산등성이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산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불안이 눈을 붙잡아 놓은 거였어요. 영수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기차 타 봤으니까 됐다. 기관사는 못 되어도 기차는 탔잖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열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 번 멈췄는데 문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바깥에서 러시아어가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억양도 리듬도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라는 걸요. 총소리는 어디서나 같은 소리일 텐데 사람의 말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두려웠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건 2024년 10월 하순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들었는데 저는 바다를 보지 못했어요. 트럭에서 트럭으로 바로 옮겨 탔거든요. 다만 냄새는 맡았습니다. 짠 바다 냄새. 청진에서 맡던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다른 나라 바다는 냄새도 다르구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컸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묘했어요. 신기한 건지 불쌍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건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을 읽으려면 그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훈련소 막사는 우리 부대보다 나았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나무판 위에 이불을 깔고 잤는데 여기서는 스프링 침대였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없었어요. 러시아의 10월 말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담요에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적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교관이 통역을 통해 설명했어요. 드론 대응 훈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는 드론이라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훈련할 때는 드론이 없었습니다. 교관이 화면으로 드론 영상을 보여줬는데 작은 기계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폭발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의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눈앞에서 벌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훈련소에서 4주를 보냈습니다. 그 4주 동안 저는 러시아어 단어를 몇 개 외웠어요. 스토이는 멈춰, 스트렐야이는 쏴, 아파스 나는 위험, 전부 전투 용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감사합니다는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인사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영수는 훈련소에서도 영수다웠습니다. 러시아 군인한테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물어보다가 서로 웃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지 저는 영수가 신기했습니다. 영수한테는 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어요. 사람의 벽을 허무는 힘 같은 거요. 한 번은 영수가 러시아 병사한테서 초콜릿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까만 포장지에 러시아어가 적힌 초콜릿이었어요. 영수가 그걸 반으로 쪼개서 한쪽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형, 먹어봐.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저는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쓴맛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단맛이 퍼졌어요. 이상한 맛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물었어요. 형, 맛있어?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영수가 웃었어요. 형은 참 솔직해. 저도 웃었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으면서 웃는 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한 달 뒤에 전쟁터에 서게 될 사람들이 초콜릿 맛에 웃고 있었으니까요. 훈련 마지막 주에 우리 중대에 한 가지 정보가 내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된다는 거였습니다. 쿠르스크가 어디인지 저는 몰랐어요. 러시아 지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관이 지도에 빨간 점을 찍으면서 설명했는데 통역이 전부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건 딱 하나였어요. 저기 있는 곳으로 간다. 그날 밤 영수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 무섭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섭다. 영수는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원산 훈련소에서 별을 보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는 천장밖에 없었어요. 콘크리트 천장.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형,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주전 열차 안에서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무게가 달랐어요. 열차에서는 반쯤 농담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기엔 제가 상등병이었고 알고 있다고 하기엔 저도 정말 몰랐으니까요. 한참 뒤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수 없잖아. 영수는 그렇죠라고만 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말 우리는 수송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몸 전체를 울렸습니다. 진동이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좌석 벨트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르는 순간 위장이 아래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멀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땅에서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안주머니에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천의 결이 손가락 끝에 닿았어요. 빨간 실에 수놓은 부분이 조금 도톰했습니다. 순화, 어머니 이름. 저는 그 도톰한 부분을 엄지로 문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손수건을 수놓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면서 비행기 안에서 떨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비행기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300명 가까운 병사가 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와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그 정적이 이상했습니다. 300명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무서우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걸요. 쿠르스크 인근 비행장에 내린 건 12월 초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찬 공기가 폐를 때렸습니다. 원산의 겨울이 춥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기가 칼날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콧속이 아렸고 내쉬면 입김이 바로 얼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벌판이었어요. 산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어디를 가든 산이 있는데 여기는 평평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직선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숨을 곳이 없어 보였거든요. 영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형, 여기 산이 없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악전을 훈련받은 부대였어요. 산에서 싸우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참호를 파야 했고 드론을 피해야 했고 산이 아니라 폐허가 된 마을이 전장이었습니다. 배운 것과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전선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도로가 파여 있었습니다. 포탄 자국이었어요. 트럭이 그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는데 지붕이 날아간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벽만 남은 건물, 불에 탄 자동차,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전쟁, 교육에서 배우던 전쟁은 글자였어요. 그런데 눈앞의 전쟁은 냄새가 있었습니다. 탄 콘크리트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썩는 냄새. 그 냄새가 코를 찔렀을 때 저는 위장이 뒤집히는 걸 참았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기 군화끈을 풀었다, 묶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의 손이 떨리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영수한테 말했어요. 영수야.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잊었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가자. 영수가 눈을 깜빡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트럭이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뒤쪽 문으로 내렸어요. 군화가 얼어붙은 흙을 밟았습니다. 딱딱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어요. 쿠르스크 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기억하는데 입으로 꺼내려면 몸이 먼저 굳어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걸 알려면 이 이야기를 지나가야 하니까요. 전선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참호 안에 누워 있었어요. 흙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운 채로요. 머리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있었어요. 원산 훈련소에서 영수랑 봤던 것 같은 별이었는데 같은 별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같은데 땅이 다르면 별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포성이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쿵 하는 소리가 땅을 타고 전해져 왔어요.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둥은 한 번 치고 끝나잖아요. 이건 끊기지 않았어요. 쿵, 쿵, 쿵쿵.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포성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옆에 있던 영수가 속삭였습니다. 형, 저거 포소리죠? 저는 그래라고만 했어요. 영수가 한참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가까워지면 어떡하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지면 어떡하냐고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중대는 전방진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이라고 해봤자 참호에서 참호로 기어가는 거였어요. 고개를 들면 안 됐습니다. 저격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배를 깔고 흙 위를 기었습니다. 팔꿈치가 얼어붙은 땅에 긁히면서 뜨거웠어요. 추운데 뜨거운 겁니다. 살이 찢어지니까요. 전방진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전쟁의 잔해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참호 벽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피였습니다. 마르면서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어요. 벽에 손을 짚으려다가 그 자국을 보고 손을 뗐습니다. 누구의 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러시아 군인인지, 우크라이나 군인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온 조선 군인인지. 중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앞에 투입됐던 부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손실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상당한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상당하다는 건 셀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교전은 전방진지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안개가 짙었습니다. 앞이 20m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참호에서 총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곱아서 방아쇠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장갑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도 장갑이 없었고 러시아에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소리가 오른쪽에서 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시커먼 점 하나가 보였어요. 작았습니다. 새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그게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엎드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참호 바닥에 몸을 던졌어요. 1초도 안 돼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흙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눈을 뜨니까 흙먼지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드론이었습니다. 고막이 울리는 상태에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털어내고 총을 찾았어요. 총이 흙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꺼내서 흙을 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에서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드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요. 저는 봤어요. 참호 밖에 있던 병사 한 명이 드론을 향해 사격하는 걸요. 3발을 쐈습니다. 드론은 맞지 않았어요. 드론이 그 병사 위로 내려왔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3m 거리에서 봤습니다. 사람이 폭발에 휩싸이는 걸 3m 거리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고요. 느낌이 없어요. 뇌가 처리를 거부합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중에 한참 나중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비로소 온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첫 교전은 2시간쯤 이어졌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2명은 드론이었고 1명은 저격이었어요. 저격당한 병사는 참호에서 고개를 내밀다가 이마에 총을 맞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저는 참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달리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2 손으로 무릎을 잡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잡아도 떨리고 주먹을 쥐어도 떨렸습니다. 영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영수도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형, 나 살아있는 거 맞죠? 저는 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맞다. 영수가 제 팔도 잡았어요. 형도 살아있고요. 우리는 서로의 팔을 잡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투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들을 하루하루 기억하지 못합니다. 뒤섞여 있어요. 포성, 드론 소리, 비명, 흙먼지, 피냄새. 이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있습니다. 꿈처럼요. 악몽이 매일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느 밤의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울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초였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4일인지 5일인지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포격이 시작됐고 드론이 때로 날아왔어요. 하늘의 벌떼 같았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라 10대, 20대. 어디서 날아오는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분대는 폐가 한 채를 거점으로 삼고 있었어요. 벽돌벽이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나마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구멍에 총구를 걸치고 전방을 보고 있었어요. 영수는 제 왼쪽에 있었습니다. 3m 정도 떨어져서요. 그때 영수가 소리쳤어요. 형, 왼쪽.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론 한 대가 낮게 날아오고 있었어요. 건물 지붕 높이였습니다. 저는 총을 돌려서 사격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드론이 방향을 틀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요. 영수가 몸을 던져서 벽 뒤로 숨었습니다. 저도 바닥에 엎드렸어요.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귀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흙과 벽돌 조각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주변을 봤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영수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영수. 다시 불렀습니다. 먼지가 조금 걷히자 영수가 보였습니다. 벽 뒤에 쓰러져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눈이 멀뚱멀뚱 떠져 있었어요. 형, 나 괜찮아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파편이 빗나간 거였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 안도가 채 3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2번째 드론이 왔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다릅니다. 자폭 무인기였어요. 일반 드론보다 크고 소리도 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을 때 영수는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총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무인기가 영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엎드려. 영수한테 말한 건지 저한테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폭발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영수의 상체가 날아갔습니다. 가슴과 머리 부분이 통째로. 저는 폭발 직후에 고개를 들었는데 영수가 있던 자리에 영수가 없었어요. 영수의 하반신만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군화가 보였어요. 영수의 군화. 저는 기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몸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보였어요. 피가 아직 흐르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는데 아직 따뜻했어요. 12월에 쿠르스크에서 따뜻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는 몸이 그렇게 되고도 한참을 따뜻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이렇게 알게 될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을 뻗어야 하는지, 눈을 감아줘야 하는지. 눈이 없었습니다. 감아줄 눈이 없었어요. 제 손에 영수의 피가 묻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수건, 흰면에 빨간 실로, 순화. 저는 그 손수건으로 영수의 피를 닦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닦아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위로 영수의 피가 번졌어요. 그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공포가 극에 달하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슬픔 같은 건 나중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영수 옆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총을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뒤에서 중대장이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사격 계속. 저는 일어났습니다. 영수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우리 중대에서 11명이 죽었습니다. 영수를 포함해서요. 전투가 끝난 뒤 시신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내려온 명령이 이상했어요. 시신을 후방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리하라고 했어요. 처리가 무슨 뜻인지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이었어요. 전선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묻으라는 거였습니다. 이름도 표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에 조선 군인이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요. 러시아도 조선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어서도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삽을 잡았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팠어요. 삼날이 땅에 부딪힐 때마다 팔에 충격이 올라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저는 그 피를 느끼면서도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를 묻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이, 표지도 없이, 러시아 벌판 한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구덩이에. 영수의 어머니는 영수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영영 모를 겁니다. 제 어머니처럼 영수의 어머니도 아들이 전쟁에 갔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겠죠. 평양 어딘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영수를 묻고 나서 참호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영수의 피가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화라는 글자가 피 아래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러시아 훈련소에서 영수가 2번이나 했던 질문. 저는 그때마다 대답을 못했어요. 별 수 없잖아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죽고 나니까 그 질문이 다르게 들렸어요. 별 수 없다는 게 대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별 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여기 왔고,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싸웠고, 아무도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흔적 없이 묻힌 거였습니다. 참았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입대 이후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이요.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 나라가 영수를 죽였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를 수 없었습니다. 참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적에게 위치가 노출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군인이었고 전선 한가운데 있었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무리 커도 저 혼자서 전쟁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참호에 누워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 형, 나 기관사 되면 형 태워줄게. 그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투는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저는 총을 쏘고,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쏘았습니다. 기계처럼요. 감정을 끄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감정이 저절로 꺼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만 움직이는 상태. 그게 전쟁이 사람한테 하는 짓입니다.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요. 동료들이 계속 죽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지면 이상하게 그 얼굴은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이름보다 얼굴이 먼저 남습니다. 전우들 중에 자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위 당했을 때 수류탄 핀을 뽑은 거예요. 적에게 잡히느니 죽겠다고. 우리가 배운 대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폭발음을. 그리고 그 뒤의 정적을. 자폭한 전우의 시신은 수습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고. 저도 지금은 그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선에서 그 교육을 받고 그 공포 속에 있으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포로가 되면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 가족이 벌을 받는다고 배웠으니까요. 자폭은 용기가 아니라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서 받을 벌이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영수가 죽고 며칠 뒤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그때쯤 되면 날짜 감각이 없어져요. 해가 뜨면 싸우고 해가 지면 참호에 눕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우리 분대는 전방 이동 명령을 받았어요. 적 진지에 가까이 접근해서 정찰하라는 거였습니다. 6명이 나갔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수가 없는 분대. 영수가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폐허가 된 마을을 따라 이동했어요. 집터 사이를 뛰고 벽 뒤에 숨고 다시 뛰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영하의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어요. 콘크리트 벽에 지붕이 반쯤 날아간 건물이었습니다. 분대장이 손짓으로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몸을 낮추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와 콘크리트 파편이 널려 있었어요. 군화 밑에서 유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드론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하늘을 봤어요. 지붕이 없으니까 하늘이 바로 보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창고 위를 선회하고 있었어요. 저를 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뛰어 들어가는 걸 봤을 겁니다. 드론이 방향을 꺾더니 창고 안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폭발이 터졌어요. 왼쪽 종아리에 뭔가가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쇠조각이 살을 뚫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막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힘을 줘도 무릎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다리를 봤어요. 군복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편이 종아리에 박혀 있는 게 보였어요. 쇠조각 끝이 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분대원들이 교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 적에게도 들립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어서 벽 쪽으로 이동했어요. 팔로 바닥을 짚으면서요.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아팠어요. 다리보다 손바닥이 먼저 아팠습니다. 이상하죠. 파편이 박힌 다리보다 유리 조각에 찔린 손바닥이 더 아프다니. 몸이 이상한 순서로 아픈 거였어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는데 가슴이 조여왔어요. 공포가 뒤늦게 밀려들었습니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어요. 바깥의 총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분대가 후퇴하고 있었어요. 저를 두고요.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아서 멀어지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작아질수록 제 안에 공포가 커졌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창고 안이 어두워졌어요.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군복 소매를 찢어서 종아리를 묶었습니다. 지혈을 해야 한다는 건 훈련에서 배웠거든요.
손이 미끄러웠어요. 피 때문에 매듭을 3번 만에 겨우 묶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지붕이 없으니까요. 원산에서 봤던 별, 참호에서 봤던 별, 그리고 이 창고에서 보는 별. 같은 별인데 매번 다르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별이 너무 멀었습니다. 닿을 수 없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영수의 피로 물든 손수건. 어둠 속에서 글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으로 순화에 수놓은 자리를 더듬었어요. 도톰한 실밥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이 손수건을 수놓을 때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렀을 거잖아요. 빨간 실을 꿰고 천에 바늘을 넣고 떼고 그 반복을 하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준혁이가 이걸 만지면 엄의 생각이 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머니, 납니다. 지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머니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도 버텼어요. 그 다음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목이 탔습니다. 바닥에 얼음을 긁어서 입에 넣었어요. 흙맛이 났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배고픔보다 목마름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리의 통증은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쑤시는 게 아니라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통증에 깨고 다시 잠들었다가 또 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군화 소리.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총은 옆에 있었지만 총알이 없었습니다. 수류탄이 있었으면 핀을 뽑았을까? 그 순간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교육받은 대로 자폭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수류탄은 없었습니다. 총알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피 묻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문이 없었어요. 문틀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색깔이 달랐어요.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었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들 수 있는 만큼요. 왼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었는데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군인이 뭔가를 말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어도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어였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뜻으로요. 그 군인이 다시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 군인의 눈을 봤어요. 총구 너머로 눈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다 검은 눈인데 그 사람은 파란 눈이었어요. 그 눈에 저기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무표정이었지만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다리를 봤어요. 피 묻은 군복 바지, 찢어진 소매로 묶은 지혈대, 파편이 튀어나온 종아리. 그걸 본 그 군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인상을 찡그렸어요. 아픈 걸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뒤쪽을 향해서 동료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곧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들것에 올려놓았어요. 적이 저를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적군도 사람이구나. 당연한 건데 왜 이제 알았을까? 전쟁터에서는 적은 적이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총을 쏴야 하는 대상이었지 눈 색깔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쏘지 않고 들것에 올렸습니다. 다리를 치료하려고 했어요. 저는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낮이었어요.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드론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울었을까요? 아니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이 없었어요. 나흘 동안 물도 못 마시고 피를 흘리고 잠을 설치고 죽음을 기다린 몸에는 눈물을 만들 수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꼈어요. 손수건을 쥔 왼손에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괴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수용소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배운 교육에서는 적에게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는다고 했거든요. 적군은 포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를 데려간 곳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군의관이 와서 제 다리를 살폈어요. 파편을 빼내고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주사도 놨어요.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적군이 저를 치료해주고 있었거든요. 교육에서 배운 것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세계가 부딪히고 있었어요. 적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배움과 제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는 파란 눈의 군의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어요. 철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었는데 높은 곳에 작게 나 있었어요.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첫 며칠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다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잠만 왔습니다. 깨면 천장을 보고 보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면 방 안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전선에서는 불빛이 없었거든요. 어둠에 익숙해진 눈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방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군복을 입은 장교와 민간인 차림의 사람 1명. 민간인 차림의 사람이 통역이었습니다. 통역은 러시아어로 제게 말했어요. 저는 러시아어를 몇 마디밖에 모르니까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역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하니까 단어 몇 개는 잡을 수 있었어요. 이름, 나이, 부대.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준혁, 22살, 조선인민군. 그 뒤로 신문은 여러 차례 이어졌어요. 통역을 통해 질문이 오고 제가 아는 만큼 대답했습니다. 부대 규모, 투입 시기, 장비 현황.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포로였고 조국은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없는 사람이 뭘 숨깁니까? 그런데 신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신문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영수 생각, 어머니 생각, 전선에서 죽어간 동료들 생각.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자폭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른 전우들은 수류탄 핀을 뽑았는데 저는 수류탄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있었으면 했을까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저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수류탄이 없어서 살았다. 그러면 이건 운인가, 벌인가? 살아남은 게 행운인가, 죽지 못한 게 형벌인가? 이 질문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벽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문득 영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들린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요. 형,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영수는 쿠르스크 벌판에 이름 없이 묻혀 있으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포로가 된 것도 죄, 살아남은 것도 죄, 돌아가면 처형 당할 것이고 가족도 벌을 받을 것이고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벽이고 뒤로 가도 벽이었어요. 그 벽 사이에서 저는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누런 봉투였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한글을 볼 줄은 몰랐거든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한글. 리준혁 동무에게, 아니, 준혁이에게. 첫 줄부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무라고 썼다가 지우고 준혁이에게로 고친 흔적이 보였어요. 그 지운 자국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했다는 뜻이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은 장세훈이라고 했습니다. 남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한때 조선인민군이었다고 했습니다. 소좌였다고요. 남한으로 치면 소령. 1997년에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지 27년이 됐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같은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다. 나도 같은 교육을 받았다. 포로가 되면 자폭하라. 적에게 잡히면 죽음뿐이라. 그 말을 나도 믿었다. 그런데 준혁아, 그건 거짓말이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이 네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거짓말이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선에서 느꼈으니까. 그런데 같은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 직접 그렇다고 써주니까 그제야 가슴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남한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서는 포로가 죄인이 아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 나는 27년을 거기서 살았다. 힘들기도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달라. 제발 살아달라. 내가 살아있어야 영수 동무 이야기도 세상에 나올 수 있다. 영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수를 어떻게 아는지, 제가 신문에서 했던 이야기가 전해진 건지, 그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네가 살아있어야 영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다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벽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도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읽고 또 넣었다가 또 꺼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데 믿기가 무서웠습니다. 평생 믿어온 걸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그동안 제가 견뎌온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흘쯤 지나서야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물러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조금 물러난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영수. 영수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묻힌 그 전우들의 이야기를. 쿠르스크 벌판에 흔적 없이 사라진 20살, 21살, 22살짜리 조선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죽으면 그 이야기는 영영 묻히는 겁니다. 저만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에 또 소포가 왔어요. 이번에는 음식이었습니다. 도시락처럼 포장돼 있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두부밥이었어요. 두부 사이에 밥을 넣은 거요. 조선에서 먹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명절에 만들어 주시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한참 동안 뚜껑만 잡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부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청진 아파트 3층 부엌 냄새와 겹쳤어요. 어머니가 부엌에 서서 두부를 자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밥 먹어라. 그 목소리까지. 저는 한 개를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맛이 났습니다. 짠맛이 났고 고소한 맛이 났고 밥에 달콤한 맛이 났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맛이 아팠습니다. 맛있어서 아픈 거였어요. 이 맛을 만들어준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위해 이걸 만들었다는 것. 그 사실이 아팠습니다. 그때 통역관이 왔어요. 올레나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34살이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어요. 더듬더듬 말했는데 그 더듬거림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듬는 사람이 더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올레나가 저한테 물었어요. 두부밥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레나가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냈어요. 당신 걱정하는 사람들.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남조선, 우리가 적이라고 배운 곳, 그곳 사람들이 저한테 두부밥을 보냈다고요. 올레나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편지 더 보내고 싶대요. 괜찮아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로 편지가 더 왔습니다. 장세훈이라는 사람한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남한에 사는 탈북민들이었어요. 한때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 군인이었던 사람, 노동자였던 사람, 학생이었던 사람, 각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무서웠다. 그래도 살아서 여기 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남한이라는 곳을 상상해 봤습니다. 교육에서 배운 남한이 아니라 이 편지들 속의 남한을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곳, 포로가 죄인이 아닌 곳, 두부밥을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 든 건 편지를 5번째쯤 받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비현실적이었어요. 제가 남한에 간다고요? 포로가? 어떻게? 그런데 장세훈 씨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남한 정부는 너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네가 가고 싶다고 하면 데려올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저를요. 조선인민군 소총수 리준혁을, 적국의 군인인 저를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었어요. 올레나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남한에서 저를 데려갈 수 있어요? 올레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올레나의 한국어는 더듬거렸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아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바로 가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제가 남한에 간다는 게 알려지면 조선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까? 아버지는, 은별이는 제가 포로가 된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벌이 갈 텐데 남한에 귀순까지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곳에 제 가족이 끌려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에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남한에 가면 저는 살지만 가족이 죽는 거고, 조선에 돌아가면 저는 죽지만 가족은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든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올레나한테 이 고민을 말했더니 올레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야 가족을 도울 기회라도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올레나의 한국어는 더듬거렸지만 논리는 또렷했습니다. 장세훈 씨한테도 편지로 물었어요. 같은 질문을요. 장세훈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고민을 했다. 27년 전에 나도 가족을 두고 왔다. 솔직히 말하면 그 죄책감은 지금도 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라도 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은 기도도 못한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영수의 피가 마른 갈색 자국, 그 아래에 어머니의 이름, 순화.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 어머니는 말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뭘 하라 마라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대신 밥을 차려주시고 제가 먹는 걸 지켜보시고 다 먹었니 한마디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만약 지금 제 앞에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으시고 제가 먹는 걸 지켜보시고 다 먹으면 다 먹었니 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제 손을 잡으셨을 겁니다. 살아라. 그 말을 하신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그 말이었어요. 밥이 살아라였고 다 먹었니가 살아라였고 손수건이 살아라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올레나한테 말했습니다. 남한에 가고 싶습니다. 올레나가 눈이 커졌어요.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전달할게요. 그 뒤로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정부에서 사람이 왔어요. 어떤 직함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원이라는 곳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올레나가 전해줬어요. 국정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올레나가 한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보위부 같은 건데 다른 점이 있다고요.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올레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보위부라는 단어에 몸이 먼저 굳었어요. 반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려가려고 온 거라는 말에 몸이 다시 풀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담은 편지. 올레나가 종이와 펜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종이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선에서 총을 잡을 때보다 더 떨렸어요. 총은 몸이 기억하는 거라 떨림이 없었는데 펜은 제 의지로 잡는 거여서 떨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다는 건 이렇게 떨리는 거였어요. 저는 썼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처럼 생각합니다. 한국 품속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한국이라는 글자를 쓸 때 손이 멈췄습니다. 이 두 글자를 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선으로 돌아가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이번에는 별수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는 남한에 전해졌습니다. 장세훈 씨가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를 통해서였어요. 편지가 공개되자 남한에서 큰 반응이 있었다고 올레나가 전해줬어요. 방송에도 나왔대요. 제 편지가요. 저는 편지를 쓸 때 그게 방송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을 뿐 남한 정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라는 곳에서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전원 수용한다. 올레나가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줬어요. 저는 전원 수용이라는 말에 귀가 멈췄습니다. 전원이요. 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사람이면 전부 받아준다는 뜻이었어요. 국정원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요.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국정원이라는 곳이 저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데려가려고 온 거라는 올레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300명이 넘는 포로를 맞교환하는 거였습니다. 그 명단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러시아도, 조선도 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러시아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러시아 포로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고, 조선 군인이라는 걸 조선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선 포로 명단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닌,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어느 나라 군인도 아닌 사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군인도 아닌 사람. 올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많이 걸릴 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나흘을 창고에서 버텼으니까요. 다만 하나가 무서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어요. 올레나가 설명해 줬습니다.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대요.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국제법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벽이었습니다. 겨우 문이 보였는데 그 앞에 또 벽이 서 있었어요. 그 법대로라면 저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저는 죽습니다. 포로가 된 것, 남한에 가겠다고 한 것, 편지를 쓴 것, 전부 죄니까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저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간의 압박이었습니다. 전쟁이 내일 끝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장세훈 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유엔에도 연락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를 데려올 것이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저는 장세훈 씨의 나이를 생각했습니다. 50 가까운 나이. 제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 이 사람이 모르는 22살 청년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묘한 감정이 듭니다. 조선에서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저를 버렸어요. 전선에서 다쳐도 데리러 오지 않았고 죽어도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적국의 군인이었던 저를 데려오겠다고 국가기관이 움직이고 민간인들이 돈을 모으고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직도 가끔 이해가 안 돼요. 방송이 나간 뒤로 남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더 많이 왔습니다. 탈북민이 아니라 일반 남한 사람들이요. 할머니가 보낸 편지도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손자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모릅니다. 그 할머니도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손자 같다고요. 그 한마디에 제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뜨거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저는 아직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한국에 가지 못했어요. 포로 교환 명단에도 없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국제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올레나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장세훈 씨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한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은 변함없다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영수를 생각합니다. 영수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아마 웃고 있겠죠. 형, 우리 남한 가면 기차 타자. 남한에는 기차가 많다며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영수는 기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차를 좋아했던 20살짜리 청년은 쿠르스크 벌판에 이름 없이 묻혔어요. 영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평양 어딘가에서 아들이 제대해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겠죠. 저는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에 17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상상합니다. 남한에 가서 밥상을 차리는 걸요. 작은 상이어도 좋아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개. 그 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놓는데 문득 멈출 것 같아요. 영수 자리를 놓아야 하나, 어머니 자리를 놓아야 하나, 거기 없는 사람들의 자리, 비어있는 수저. 그걸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한 번도 쓰지 못한 편지. 파병 갈 때도 못 썼고, 전선에서도 못 썼고, 포로 수용소에서도 못 쓰고 있어요. 쓰면 어머니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요. 경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면 더 위험해지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있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손수건이 아직 제 안주머니에 있어요. 피가 묻었습니다. 제 피가 아니라 제 전우의 피예요. 그 전우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쇳물 앞에서도 아니고 추위 앞에서도 아니고 전쟁 앞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셨죠.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은별아, 오빠 미안하다. 군복 소매 잡았을 때 떼어내서 미안하다. 오빠가 꼭 돌아갈게. 돌아가는 곳이 바뀌었을 뿐이야. 약속은 지킬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달라집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영수는 영영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름 없이 묻힌 수백 명의 조선 청년들이 영영 없는 사람이 됩니다. 러시아 벌판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와 죽은 20살, 21살, 22살짜리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살기로 했습니다. 영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이름 모를 남한 할머니가 손자 같다고 써준 편지 때문에 조국을 지키라고 총을 줬습니다. 그 조국이 저를 버렸습니다. 전선에서 다쳐도 데리러 오지 않았고 죽어도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을 다시 고르기로 했습니다. 제 첫 번째 조국은 저를 총알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른 두 번째 조국은 저를 사람으로 불러줬습니다. 이 편지가 닿을 곳을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포성이 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포로 수용소에서 다음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이 저한테는 편지와 같습니다. 드론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려요. 제 심장 소리, 살아있는 소리, 그 소리가 닿을 곳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자꾸 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는 말 대신 밥을 차렸고 자기 몫을 덜어 아들 그릇에 올렸습니다. 영수는 빵을 반개 쪼개 형 손에 쥐어주었고요. 이름 모를 남한 사람들은 두부밥을 포로 수용소까지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은 건 총도 편지도 아니라 바로 밥이었습니다. 밥은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중에 밥 한 끼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으라는 말 한마디에 네가 죽으면 안 된다 라는 뜻이 통째로 실려 있는 겁니다. 준혁이 어머니의 다 먹었니?가 그랬고 영수의 반쪽 빵이 그랬고 두부밥 도시락이 그랬습니다. 준혁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고요. 별을 좋아하고 기차를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다만 태어난 곳이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17에 군복을 입고 21에 남의 나라 전쟁터로 끌려가면서도 별 수 없잖아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체제 속의 개인. 저는 그 별 수 없음이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서 선택지를 빼앗는 것, 그것이 총알보다 먼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쓴 순간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생 처음 스스로 고른 문장이었으니까요. 체제가 빼앗은 선택을 편지 한 장으로 되찾은 겁니다. 쿠르스크 벌판 어딘가에 이름 없이 묻힌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삶을 살다가 선택할 수 없었던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묘비 하나쯤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